18톤 트럭이 낸 교통사고 덕에 치킨 먹은 썰. 18톤 트럭이 교통사고 내면은 다 박살나는 거 아니야? 뭔데 왜 치킨을 먹어? 개보건님이 두 번째 썰을 영상으로 만들어주셔서 삘받아 써보는 세 번째 카투사 썰입니다. 아, 카투샤였던 분이군요, 이분. 한국인 무시하던 미군으로 참교육한 썰.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이죠. 카투사였던 분의 썰입니다. 카투사 헌병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그린 사이클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린 사이클? 그린 사이클은 각 소대가 돌아가며 훈련을 받는 기간을 뜻하는데, 제가 속한 소대는 19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시기였죠. 이 시기 동안 평균 5일을 영해 훈련장에서 보내는 생활이 일상이 됩니다. 아, 훈련장에서 자는구나. 근데 되게 멋들어진 이름이네. 그린 사이클?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작년 설날 근처입니다. 이날은 훈련의 시작인 월요일이었고, 월에서 금까지 훈련을 보통 진행한대요. 훈련 출발이기에 어김없이 새벽 3시 반에 기상해서 중대로 집합 후 훈련에 나갈 채비를 마쳤죠. 동시에 이날은 주한 미군 헌병에게 테이저건의 사용이 허락되면서 테이저건 사용 교육이 이루어진 날이었는데, 해당 교육의 마지막 과정인 이수자에 대한 테이저건 사격이 이루어지는 또 날이었기도 하죠. 훈련 날이면서 테이저건 사용이 허락돼서 그 테이저건 그 이수자의 그 사격이 이루어지는 날이었대요. 카투사는 테이저건의 소지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헌병과 같은 MOS 주특기라고 하네요. 주특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미군과 동일한 교육을 받게 되었고, 오전 8시가 조금 지난 시각, 저는 평생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하고 테이지건하고 18톤 트럭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내용일까? 이후 훈련지로의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요건 이제 연관성이 생기네요, 요 한마디에. 훈련지는 헌비 기준 약 4시간 반가량 소요돼서 3조로 나뉘어서 1조는 버스를 통해서 2, 3조는 훈련간 이용할 헌비를 타고 이동했죠. 저는 3조에 포함되어 있었고 2, 3조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중대 출입문을 통과해서 이동하던 제 헌비 행렬은 제가 타있던 헌비의 변속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1km도 가지 못하고 멈춰섰으며, 갓길에 멈춰서 있는 차량 행렬을 발견한 지나가던 중량은 타부대 소속이었대요. 교통안전에 좋지 않으니 빨리 이동하라고 사자우를 펼치는 탓에 다시 중대로 복귀하게 되었죠. 1조와 2조는 문제없이 이동 중이었기에 변속기에 문제가 생긴 헌비를 수리하여 재출발하기로 하였고, 덕분에 남들은 훈련지를 향해 순항 중일 때 중대 모터풀이라고 부르는 정비창에서 2-3시간의 수리를 거쳐 훈련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오후 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분명히 모터풀의 정비사들은 군무원은 아니고 미군들이었습니다. 손쉽게 해결할 문제라고 했으면 수리가 완료되었으니 문제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물론 항상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동시에 문제가 다른 게 터지는 헌비였기에 그만큼 크게 신뢰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렇게 중대를 나선 우리 3조는 저속으로 달려야 할 구간을 지나 점점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운전을 맡은 미군 1병, 옆에 있던 TC, 선탑자 개념인 미군 상병 부사관에게 기어가 일정 단수 이상 변속이 되지 않다는 걸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미션 나갔나 본데? 탑승 중인 TC도 저도 터질 듯한 엔진 소리에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최선두 차량에 보고했습니다. 산발이가 나가든지 기아박스가 박살난 것 같은데요? 최선두에 탑승했던 소위는 처음 출발했을 때 중령이 펼친 사자우를 떠올리면 다시 중대로 돌아가 수리하기에는 훈련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면 일단 운행을 지속하고 정 버티지 못할 것 같으면 중대 모터풀로 복귀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죠. 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 같은 헌비의 뒷자리에 앉아 불안한 이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잠시간의 주행이 이어져 제가 탑승한 헌비는 여전히 기어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헌비는 기어가 몇 단이지? 훈련지로 이동할 때 자주 사용하는 대교를 지나 TC는 최대한 운전자를 안심시키며 저와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대교를 지나 언덕이 나오자 최선두 차량이 느려지며 우측의 대피로를 향했고 이내 정차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무전이 없었기에 당황하며 차량 행렬은 대피로에 정차하게 되었고, 많아야 헌비 2대가 들어가는 설계된 대피로는 4대로 이루어진 헌비 행렬을 다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후미의 헌비가 제대로 대피로로 들어가지 못해 3차로 일부를 차지해야 했고, 물동량이 많은 도로였기 때문에 자가용과 대형 트럭이 주행 중인 도로였습니다. 잠시 후 TC들이 하차하여 상황 파악을 하였고, 최선두 헌비의 엔진이 갑자기 꺼졌으며 다시 켜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파하였죠. 제가 탑승한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것뿐 아니라 최선두 차량도 문제가 생기니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TC들은 다른 인원들의 하차를 금지하고, 웬만한 차가 와서 들이받아도 헌비 내부는 나름 안전하니까요, 삼각대 및 꽃가를 세우며 매뉴얼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고 견인 차량을 기다리기 위해 조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중기관총 격발 소리보다 크고 둔중한 꽝
꽝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차량에 탑승 중인 저는 깜짝 놀라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2초 뒤 제 바로 옆에 있는 폐 고철 스크랩을 운반하는 대형 트럭이 전면 우측이 박살난 상태로 밀려 지나치기 시작했죠. 한눈에 봐도 낡은 트럭인 동시에 한기치까지 폐 고철 스크랩을 적재한 트럭이 옆으로 밀려오자 제 동공에는 지진이 나기 시작했고 하차하여 작업 중이던 미군들은 육두문자와 고성이 들렸습니다. What the shit? What the what are you doing? 이때 험비 뒤에 올라타 삼각대를 찾던 미군도 있었기에 잘못되었다면 중간에 끼어서 직사할 뻔한 상황이었죠. 약 20초 뒤 저는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머릿속으로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일 뿐이었죠. 교통사고를 인지하고 5초도 지나지 않아 한 번 더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밀려온 대형 트럭이 다시 앞으로 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흰색의 대형 트럭이 바로 뒤따라서 또 지나가는 게 보였죠. 네, 2차 사고였습니다. 총 3차로의 도로였고 사고로 인해 3차로가 트럭에 의해 막혔고 다른 트럭이 해당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해당 차량은 먼저 사고난 차량의 정면을 들이받아 앞이 완전히 박살나 있더라고요. 첫 번째 트럭은 휴대폰을 보느라 늦게 피했고 두 번째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차량 고장으로 이미 훈련 일정에 차질이 생겼는데 동시에 대형 트럭과 사고가 생기니까 2차 사고까지 나면서 모두가 멘붕에 빠졌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험비 행렬의 통역을 위해 카투사를 한 명씩 탑승시켰고 사고 지점에서 영해였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트럭 운전사와의 사고 조치 그리고 통역을 모두 제가 도맡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남들 버스 타고 3시간 동안 푹 자며 훈련지로 이동할 때 혼자 시끄럽고 불편한 험비에 이동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일이 늘어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다행히도 주특기가 카투사 헌병이었기 때문에 미군들도 사고 처리 절차와 행동들은 숙지하고 있었고 저는 한국 측 경찰, 미국 측 교통과 그리고 미군 측 중대장과 1등 상사 사이의 통역과 한국 측의 상황 전파만 하면 되었죠. 물론 사고 처리하는 2시간 반의 시간 동안에 제 입에 입담배가 떠나지 않은 건 덤이었죠. 연초를 태울 수 없을 때 태우는 담배입니다. 이후 훈련지로의 이동이 불가함을 판정받고 오후 4시 반쯤 터질 듯한 엔진음과 함께 중대로 복귀하였습니다. 복귀 후 다음날 새벽 5시에 훈련지로의 이동을 전파받아 오후 8시 반까지 이어지는 각종 작업을 마친 뒤 영회 치킨을 배달시켜서 저녁에 치킨을 먹었죠. 미군들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한국의 양념치킨 맛에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양념치킨의 저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근데 저 마지막 맨 뒤에 후미에 있던 험비가 조금 더 기지를 발휘해서 그냥 앞으로 진행해가지고 좀 더 앞쪽에 있는데 그런 외벽 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차를 세웠으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또 도로를 보면은 험비가 이렇게 가로로 겁나 크거든요. 웬만한 트럭만한 좀 넓적하고 넓어요. 우리나라 일반 차량이랑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차선을 다 먹을 정도까지 이렇게 가로 길이가 큰데 아마 저 갓길이라고 돼 있는 부분 저 부분이 아주 폭이 좁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험비들이 쭉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엉덩이가 삐죽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뒤에 그 트럭이 왔다 꼬라박았겠지. 여튼 3차로까지 트럭들이 먹을 정도였으면 그냥 험비 맨 후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로 먹고 있지 말고 운전병이 그냥 판단하에 옆에 선탑자하고 얘기해가지고 조금 앞에 가서 진행시켜서 멈춰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런 사고가 아예 나지를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지금 보면은 뭐 다친 사람들은 없는 것 같네요. 누가 뭐 크게 다쳐서 뭐 일이 커졌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 보면 트럭은 트럭 나름대로 이제 커서 험비는 험비 나름대로 또 딱딱해서 충돌로 인한 그런 큰 사고는 없었던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18톤 트럭에 그 쇠가 스크랩이 꽉 차 있는 상태면은 거의 그냥 우리들 그냥 뭐 일반 타는 차들이라고 치면 저런 차가 와서 박으면 계란 이렇게 있으면은 계란 놔두고 바위 사이에다가 계란 놓고 그냥 바위로 갖다가 이렇게 누르는 정도의 그 정도로 그냥 사라져버리죠. 보통 차들이 한 1톤 좀 넘으니까 18톤이면은 우선 질량이 20배 아니야. 못해도 10배는 넘잖아.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발생을 한다 그러면 혹시 이과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공항 테러 사건 썰랑썰레 작성했던 공군 장갑차 조종수입니다. 그분이군요. 본격적으로 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략히 설명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공군 운전병으로 입대했지만 장갑차 조종수라는 헌병 특기를 배정받아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 장갑차 조종수라는 특기가 공군에서는 꽤나 특이한 특기인데 한 기수당 10명 정도 되는 인원만 뽑아서 공군 총 인원 7, 8만 명 중에
250명 정도만 있는 소수의 특기입니다. 엄청 기피하는 특기죠. 이 장갑차 조종수라는 특기는 1차 특기 시험에서 기계 점수가 1등급, 배정받은 아주 재수없는 친구들로 주로 배정받는데요. 저도 그랬죠. 기계 점수가 1에서 9등급까지 존재하는데 9가 제일 높은 거래. 제일 낮은 사람 시키는 거야? 그렇게 저는 7명의 장갑차 조종수 동기들과 함께 군수 2학교라는 곳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은 4주 동안 받았으며 장갑차와 함께 아래 사진인 K311A1, 저희는 쓰리고다라고 불렀습니다. 쓰리고다? 다찌 아니요? 이 두 차량에 대해서 재원 운전 교육을 받죠. 그렇게 운전 교육을 4주 동안 받은 뒤 저는 제 동기들 중 한 명, 이하에서 A라고 칭하겠습니다. 비행단에서 같이 배치받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친했던 동기이고에서 대기 시간 동안 같이 잘 지내다가 A는 기동 2소대, 저는 기동 1소대로 자대가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동 1소대에서 채 3주도 못 입고 제 헌병 특기 동기가 소대를 터뜨리는 바람에 기동 2소대로 자대가 이동되었죠. 이 당시에 조종수 인원 사항이 좀 많이 꼬였는데요. 기동 소대당 장갑차 조종수는 총 6명이어야 하는데 A, 저 2명, 위로 10기수, 10개월 선임인 상꺽 조종수 맞선임 1명 있고 그 위로 3명이 있는 조종수 맞선임이 10개월간 조종수 막내 생활을 한 아주 불쌍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소대 내 헌병 후임들은 많이 풀리기는 했지만 조종수로 워낙 꼬여서 저희가 오기 전까지 엄청 고생했던 그런 선임이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소대 이동해서 소대 마당에 내려지자마자 2층 생활관에서 뛰어내려와 너 담배 피니? 담배 한 대 같이 피자, 정말 환영한다라면서 울면서 일병 선임에게 야, 얘 더블백 위에 두고 가다라! 라고 시키면서 저를 좌불안석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1, 2주간 소대 적응을 좀 하고서 저와 제 조종수 동기는 근무 시 해야 할 업무를 익히며 시간을 보내던 중 사건이 발생하는데, 어느 날 제 동기 A와 조종수 맞선임과 함께 운전교육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 동기는 저보다 일찍 자대 배치가 되었어서 운전교육을 몇 번 받아봤던 상황이었는데요. 차가 교육받던 K311A1이 아닌 구형 K311?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거? 그냥 다찌라고 해. 제가 교육받던 그 신형 다찌가 아닌 구형 다찌여서 좀 고생했습니다. 기어 변속도 좀 다르고 후진 기어는 두 손으로 밀어야 들어가고 2단 넣으면 까가가각 소리 나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망가지고 파워 핸들도 없고 클락션도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해서 말 그대로 그냥 거의 폐차에 가까운 그런 자동차였죠. 브레이크가 꾹 밟지 않으면 밟히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60만 킬로를 탔다고 계기가 찍혀 있었는데 그 전에 몇 번 꺾었는지 모르는 최소 160만은 탄 것 같은 그런 미친 구형이었죠. 아마 제 기억상에 보고형보다 나이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때 그 차로 자대에서 운전교육을 처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맞선님이 그럼 A가 운전교육을 몇 번 받아왔으니까 A가 운전하고 내가 선탑해서 교육하고 너는 뒤에 타서 지리를 익히고 있어. 그러다가 다른 일병 선임이 저도 같이 가서 중간에 BX에서 내려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살 물건이 있습니다 라고 하여 그래 그럼 너도 타, 얘랑 같이 타 라고 해서 앞에는 제 동기 A와 조종수 맞선임, 뒤에는 저와 일병 선임, 이렇게 4명이 타게 되었죠. 저는 뒤에 타게 되었고 비행단 지리를 익힐 준비를 하였습니다. 비행단 외곽이 20km에 육박하는 크기였고 순찰 코스는 물론이고 보급대대, 수송대대, BX 등 자주 가는 곳을 익혀야 했죠. 평화롭게 운전교육을 받으면서 부대 지리를 익히고 BX에 들려서 간식거리 사고 이것저것 한 다음에 하하호 하면서 소대로 복귀하는 중이었습니다. 복귀하는 길에 원래 지나지는 않았지만 운전교육의 목적상 지리를 익히기 위해 메인도로가 아닌 비행단 외곽을 삥 돌아서 소대 복귀하기로 했는데 비행단 외곽에는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앞에는 경비 소대가 지키는 초소가 있고 또 공항 측에서 차단기를 내려주는 분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게 활주로고 여기가 활주로, 이렇게 쭉 활주로고 여기가 보통 때는 가로질러서 다니는 도로였나 보네요. 그리고 여기는 차단기 내려주는 부스가 있고 여기에 차단기 초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서 여기 앞에서 서서 차단기 내려왔으면 서 있다가 비행기 지나가고 이렇게 했나 보네요. 위처럼 양옆에 나무들이 있어서 활주로가 잘 안 보이고 도로가 활주로를 저렇게 가로지릅니다. 이때 노란색의 바리케이트를 지그재그로 지나 또 바리케이트가 있나 보네. 바로 진입 못하게. 초소 앞에 있는 방지턱에서 감속을 하고 일단 정지한 후에 차단기가 치워져 있으면 가고 아니면 멈춰서 치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곳이죠. 제 동기는 문제없이 일단 정지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출발했습니다. 근데 출발하고 거의 바로 뒤에 조종수 맞선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씨발 밟아! 뒤에 탔던 저와 일병선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실 뒤에 호루가 쳐져 있어서 앞에 작은 구멍으로 정면을 보는 게 다였고 측면도 보이지 않고 뭔 상황인지 몰랐죠. 그렇게 제 동기가 빠르게 기어를 바꾸고 풀악셀을 밟고서 저 일병선님은 뭐지? 하면서 뒤에 쳐다보는데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안녕. 바로 비행기가 눈앞에 가까이 있는 것이었죠. 진짜 그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저랑
이병선님은 라는 당황에 가득 찬 신음을 뱉고 있었고 저 상황에서 뭐 소리도 못 지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제 동기가 다행히 풀스피드를 밟아서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그때 비행기 조종석을 봤는데 조종사가 웃으며 엄지척을 하더라고요. 저만 봤나 싶어서 이병선님을 쳐다보니 자신도 봤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저희 4명은 다행히 무사히 소대에 복귀하게 되었죠. 죽을 뻔했지만 살았던 조종수 맞사님은 지나갔던 경비초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몇 기십니까? 한 뒤에 나 기동 2소대 상병 땡땡땡인데 아까 우리 봤지? 왜 차단기 안 내려온 거야? 하니 이렇게 안 했겠지? 왜 차단기 안 내려온 거야? 경비소대 초소 측에서 자신들은 모른다. 공항 쪽에서 체크하고 올리고 내리는 건데 아마 공무원 아저씨가 실수한 것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근무 중이던 간부님께 보고드리고 저희 죽을 뻔했다. 이거 항의해야 된다 라고 했지만 니들 잘 살았으면 나쯤 됐지 뭐 좋은 경험했네. 비행기도 가까이서 보고 라는 망언과 함께 간부실에서 나왔지. 지금 생각해보면은 비행기 조종사분의 따봉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당시엔 진짜 소대에 저희 4명이서 죽을 뻔했다고 엄청나게 호들갑 떨고 다녔다기만 우리 최우야 비행기 바로 앞에 비행기 바로 막 이러고 다녔나 보니. 이상으로 비행기랑 교통사고 날 뻔한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장갑차 뽑았다님께서 올려주신 비행기랑 교통사고 날 뻔한 썰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좀 이렇게 막 착륙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비행기도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쭉 이동하고 있다가 그냥 차 지나가니까 살짝 브레이크 밟아서 차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붕 하고 지나가면서 이러면서 지나갔겠지 뭐.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자기들끼리 막 야 씨발 밟아 야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운전했겠지 뭐. 비행기 운전하시던 분은 비행기를 차 지나가네. 차단기 안 내렸나? 브레이크 끽 밟으면서 귀엽네. 조그만 게 저기 안에 사람 말하면서 막 달리고 그냥 이러고만 건데 이거 보고서 막 비행기에 깔려 죽을 뻔했어. 우리 죽을 뻔했어 막 이러면 조종사분이 그 막 조그만 거 다치 타고 뭐 이러고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지. 고생이 많으니까. 조종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그매 보였겠지. 이렇게 높은 데서 요 바퀴만한 다치 따라라라라라고 야 씨발 밟아 비행기 기다려주고 있는데 브레이크 잡고 비키다 귀엽네. 누가 그래 진짜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고 비행기를 코앞에서 이렇게 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놀랄만 하지. 한 티라노사우루스만 할 거 아니야. 저 큰 쇳덩어리가 밟으면은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밟힐 텐데. 야 근데 군 공항에 저렇게 일반 비행기 같은 저런 큰 비행기들이 착륙하고 이륙하고 막 그러나 보네. 잘 모르겠지만 수송기 같은 건가? 모르겠어. 나는 육군 그 공군은 아예 모르겠어. 공군 해군 쪽은 들을 때마다 아주 신박해요 썰들이. 아예 나랑 생활을 다른 데서 해서 그런지 재밌어. 같이 쓰는구나. 여튼 재밌는 썰이었습니다. 별로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심각한 일은 아닌데 비행기도 아마 브레이크 잡고서 뭐야 차 나오네 브레이크 잡았다 다시 가야 되겠다 끽 쓰고서 이런 건데 안에서 으악 씨발 땡땡아 빨리 가고 밟아 야 이러면서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조종사 다치 차량 한 대 지나가서 잠깐 정차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카투사 헌병이고요. 저희 중대는 땡땡땡땡 쪽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유로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콤보이의 3번째 험비에 선탑자로 타고 있었고 콤보이의 첫 번째 험비에는 소대장과 메딕이 타고 있었죠. 이는 정말 멍청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 근원이 됩니다. 문제의 2번째 험비에 소대 병장 선탑하고 있었고 약간 틱이 있는 미군 M군이 운전을 하고 운전석 뒤에는 조리병이었던 미군 여자애가 타고 있었습니다. 미군 여자애는 뭐야? 미여군이라고 하면 되지. 미군 여자. 완전히 애띤 사람이었나봐요. 그 옆에 제 마투임이 같이 타고 있었죠. 마투임이 이야기를 토대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도 그 바로 뒤에 따라가고 있었지만요. 실제로 뭔가 사고가 난 거 마투임이 있는 차량이었고 본인 차는 뒤에 따라가고 있었대요. 마투임이 보기에 드라이버 미군 M이 졸더랍니다.
그냥 다음부터는 M이라고. 아 이거 우리나라식 발음으로 좀 별로 안 좋은데. 아 씨. 일부러 이렇게 했나? 마이클로 하죠. 마이클. 마이클로 할게요. 미군 마이클. 지금부터 이후에 나오는 미군 M은 전부 마이클로 통칭합니다. 아니 미군 M이 그러니까 약간 발음이 이상해서. 마이클이 졸더랍니다. 운전을 하면서. 선탑자를 봤더니 선탑자도 졸고 있습니다. 미친놈들. 그러면은 그럼 무슨 자동 운전하는 AI 자동차야 뭐야? 누가 운전해 이씨. 그래서 자꾸 깨웠답니다. 근데 자꾸 깨질 않아서 직진 구간에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마이클이 졸다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약간 틀게 되었는데 옆에 가던 9.5톤 민간 카고 트럭이 지나가고 있었고 마투임이 헤이 마이클! 하고 외치자마자 험비와 트럭은 조우하게 되었고 정신이 번쩍 든 마이클은 동시에 무언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오른쪽으로 박았기 때문에 왼쪽으로 핸들을 꺾게 됩니다. 1차선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 분리대에 있는 가로등을 박았고 후미에 오고 있던 SM3가 올라타면서 아수라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트레일러를 받고 트레일러는 멈추고 험비가 트레일러를 달고 있었구나. 험비가 트레일러를 달고 있었는데 벽돌을 실은 트럭을 가격하고 왼쪽으로 확 꺾었는데 트레일러는 가운데 달리고 있고 험비는 왼쪽으로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가로등을 쳐가지고 가로등은 넘어가 있고 SM3는 그 험비를 올라타려고 갑자기 와서 갖다 박아버리고 첫 번째 콘보이 차량은 사고가 난 줄도 모르고 삥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험비에는 메딕이 타고 있었습니다. 메딕이요. 아 이 미친 맨 앞차에 메딕이 타고 있었네. 바로 뒤에 사고를 본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서 약간 비몽사몽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드라이버도 약간 어벙하니 정확히 1.3초 뒤에 What the fuck! 하고 외치게 됩니다. 뒤따라오던 컨보이 다 서고 그때 저는 갓 상병을 달았지만 뒤에 오던 애들도 저보다 높은 애들이 없었습니다. 험비에서 이상한 초록색 액체 쿨렌트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혹시나 모를 화재를 대비해서 Fire Extinguisher 발음 어떻게 하죠 이거? 익스팅기셔? Fire Extinguisher! 후임병들이 미군 포함 쏜살같이 달려와서 차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전부 들고 왔습니다. 사고난 험비 바로 밑에 깔려있는 SM3는 엔진룸이 다 꺼져버렸더라고요. 아이고 험비 밑으로 들어갔구나. 험비가 SM으로 올라탄 거구나. SM이 험비로 올라탄 게 아니라. 어떡해. 큰일 났다. 운전자분 돌아가셨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저찌 문이 열리더니 허리를 부여잡고 나오셨습니다. 이 사고로 벽돌을 실은 트럭은 떨어진 벽돌로 도로가 아수라장되었고 1차선, 2차선은 아예 쓸 수가 없게 되었으며 사고난 험비에 타고 있던 저의 후임도 허리를 다쳤고 특히 충격을 많이 받은 건 요리병이었습니다. 메딕이 있었으면 초동 조치라도 했을 텐데 메딕이 휭 가버렸죠. 후임병들이 벽돌을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선글라스 쓰신 분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대뜸 여기서 뭐하고 있어 지금! 이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구급차에 타려는 제 후임 보고 빨리 걸으라고 하질 않나, 빨리 차를 치우라고 하질 않나. 이 와중에 험비는 중앙분리대 위에 올라가 있고 사설 레카 차들은 사고 났다는 소식 듣고 존나 무거운 차라도 걸지도 못하고 결국 3.5톤짜리 레카가 와서 빼줘. 레카 차들 개빨리 왔는데 험비가 하도 무거워가지고 못 뺐구나. 알고 봤더니 선글라스 씌운 분들은 청와대 경호팀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DMZ 방문을 마치고 육상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나 본데 미 대통령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면서 계속 뭐라고 하자 제 마투임 형이 정말 화가 많이 났더니 자기도 대들면서 소리 지르더이다. 몇 분 후 VIP가 헬기로 이동한다는 얘기를 전해들었고 상황은 어찌어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소중한 험비 사고가 났어도 US 아미의 자산을 미군 C상병과 함께 지키고 있었고 한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웬 겁나 큰 타윙 트럭이 터윙 트럭? 와 이거 뭐야? 야 장비 미쳤네. 이런 걸 갖다 놨어 우리나라에? 왠지 거기에 타고 있는 미군은 정말 신나 보였습니다. 거기에 다른 마투임 또 험비를 다시 타고 같이 왔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땡상병님 진짜 저희는 운 좋은 줄 아십시오. 왜? 지금 총 싣고 있던 LMTV에 소화기 터져서 소대원들 그거 닦느라 정신없습니다. 그거 왜 터지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고가 난 험비를 저 엄청난 견인 트럭이 가지고 부대로 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다른 마투임은 뒤에서 험비를 타고 따라왔죠. 견인 트럭에 탄 미군들은 급하게 온 나머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고 어떤 길로 빠졌는데 정말 난감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유턴을 해야 되는데 길이 너무 길어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차를 최우측으로 뺀 뒤에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유턴을 하게 되는데 차가 워낙 긴데다가 견인하고 있는 차량도 있어서 한 번에 돌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우측 끝에서부터 이렇게 도는데 군용 레카차가 엄청 크니까 사고난 험비 끌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 뒤에서 차들이 막 밀고 나오면서 빨리 가라고 막 이랬구나. 하도 어이가 없었던 저와 제 마투임은 이걸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빵 터졌던 기억이 있네요. 사고난 미군 여자애는 다행히 치료 잘 받고 퇴원했고 저의 마투임 형은 허리에 통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조금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글을 못 써서 그림으로 대체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신 와칸다 포에버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사고 내는 것도 참 다채롭고 신기한 거 많다고 생각했는데 미군 애들도 뭐 만만치 않네요. 게다가 미군 애들이 만들어 놓은 장비 같은 것들이 보통 자기네 자국 내에서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험지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차가 다닐 수 있으면은 도로들이 다 정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뭐랄까 협소한 편이지. 진짜 큰 그런 도로 몇 개 제외하고는 도로들이 다 이렇게 좀 좁은 편이에요. 계획 도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데 도시 제외하고는 저런 큰 저런 장비들 같은 게 어디서 이렇게 유턴 돌리려 그러기에는 부담스러움이 있죠. 그 트럭 같은 거, 트레일러 같은 거, 긴 거 그런 거 타시는 분들도 참 유턴 돌려야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참 힘들어 보이더라고. 나는 그런 분들이 왜 어쩔 수 없이 막 끼어들게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막 차선을 바꾸고 그러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돼. 근데 사고 유발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거기다가 저렇게 큰 트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다리들 좀 낮게 만든 다리들도 있고 그래서 기준 안 맞고 이러면은 다리 걸릴 수도 있어. 저 트럭 같은 거, 저 미군 트럭 이런 트럭들 우리나라 기준으로 만들었겠어? 아닐 거 아니야. 외국 기준으로 만들었을 거야. 저런 큰 저런 중형 장비들은 웬만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혼자 다니는 법이 없고 우리나라 차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거대한 저런 중장비들 많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부대에도 있었던 해트 차량이라는 게 있는데 해트 차량이 뭐냐면 그 탱크가 그냥 공도를 막 달리고 이러면 도로가 막 다 깨지니까 그 해트 차량이라 그래서 저런 그 카고를 실을 수 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뒤에 차량을 실을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탱크를 올려. 뒤에다가 탱크를 싣고서 탱크를 쇠 와이어로 갖다가 고정시켜 놓고서 그러고서 이동하고 그러거든. 그런 차들 나갈 때도 보면은 컨보이 차량 막 최소 2대 나가고 3대 나가고 막 이래요. 컨보이가 여길 막고 여길 막아요. 양쪽을 다 막아. 차가 그냥 갑자기 차가 윙 하고 이렇게 해서 윙 하고 서 이렇게 양쪽을 다 막아. 그러고서 그 곤봉 들고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잠깐 막 인사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차 돌릴 때까지 다 돌릴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존내 빡빡이래. 야! 이 내가 세금 내는 게 얼만데 지금 길을 막어. 나 급하다고 비키라고. 내가 봤을 때는 차에서 똥 쌌어. 그거 아니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 욕 존나 해. 군인들한테 아무리 짜증나고 그래도 쉽게 욕하지는 맙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격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물론 진짜 졸라 짜증나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땐 욕하시고. 짜릿한 저녁 후 부대 훈련 뛰어준 썰. 저녁하고 훈련을 뛰어? 이거는 썰 들어가기 전에 쓰니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목이 정말이라면 미치셨나요? 14년도 11월 25일 경기도에 있는 땡땡 향토 예비군 부대로 전입을 한 16년 8월 전역한 예비군 4년차입니다. 썰을 풀기 전에 다른 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필자는 상근 예비역 중에 향방상근으로 지역의 읍사무소 등에서 근무하였음을 안내드리며 MSG는 약 4년이 지난 이야기니 기억 조작이 조금 첨가될 수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라고 쓰셨네요. 그러니까 상근이신데 읍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해당 사건이 있기 약 2달 전 저는 말년병장 때 다른 동기들과는 다르게 읍대장님이 읍대장이라 그러는구나. 읍대장님이 새로 오셔서 예비군 읍대 감사라는 커다란 퀘스트와 작전 지역 변경이 됨에 따라 예비군 훈련, 보류자 문서철부터 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 치장물자 예비군 읍대의 담당 지역 작전 지도, 작전 문서 등을 출근해서 하루 종일 밥 먹고 하루 종일 다른 이들 퇴근해도 밤 9시까지 싹 다 수정하고 하루하루 남다르게 페인이 되어가는 미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감사를 무사히 받고
남은 군생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커다란 이벤트가 생겼으니 그것은 바로 읍내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었죠. 저는 상급 부대에서 지침해준 훈련의 일정을 보니 저녁 전날에 훈련이 시작하더군요. 이게 분위기 싸한데. 그래서 저는 후임병들에게 야 엉아는 훈련 슬렁슬렁 야 뛰다가 막 전역할 거니까 너희는 빡세게 해라 라고 말했지만 훈련이 일주일 남았을 때 불안한 느낌이 엄습해오고 있었죠. 야 드수야 읍대장이랑 같이 담배 한 대 태우러 가자. 예 알겠습니다 읍대장님 하고 흡연상소로 가니 읍대장님이 말씀하시네. 야 드수야 내 거 펴라. 병장 박드수 괜찮습니다. 야 이제 일주일 후면 저녁이라고 읍대장 담배도 안 피냐 이제? 모른 척 한다 이거지? 이때 모른 척을 했어야 됩니다. 읍대장이 주는 담배를 받은 아닙니다 읍대장님 또 왜 그러십니까? 상처받았습니다. 읍대장이 도대체 뭐야? 대대장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갑게 돼야지? 중대장 같은 건가? 야 그래도 너 때문에 감사도 잘 받아서 이번에 예비군 부대 우수부대 선정될 것 같아. 말년인데 쉬지도 못하고 고맙다. 아유 아닙니다. 그래도 읍대장님이 잘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자식아 말년인데도 이거 아부하고 이 자식이. 맞다 드수야 읍대장이 다름이 아니라 부탁 하나만 하자. 병장 박투수 너 후임들이랑 너랑 군생활 때 심하게 차이나고 자대 배치받고 훈련 한 번도 안 뛰어봤잖냐. 너만 뛰어봤잖아. 뭐 훈련이라고 해봤자 목진지 뭐 보수공사밖에 더 해봤냐? 그리고 이번 훈련 참고로 사단에서 훈련 상황 감사한다고 하더라고. 저는 이때 설마 속으로 이거 드수야 그러니까 너가 훈련 전달 있잖아. 애들 훈련 뛰는 거 좀 알려줘.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 예. 그래도 저녁 전날까지 군인이 훈련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드수야. 그리고 그 저녁 전이라고 머리 많이 길렀는데 머리도 시원하게 한번 밀자. 먼저 들어간다. 마저 피고 들어와라. 저는 한참을 담배를 피며 들어가니 후임들이 불쌍하게 웃으며 형 마지막에 머리 빡빡 밀고 훈련 실화냐? 라면서 비웃더군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저희 후임과 저는 11개월 차이가 났으며 그 이유는 읍대장님이 새로 오시기 전에 있던 읍대장님이 다른 예비군 중대로 전출 가는 동안 저희 읍대 지휘관은 공석기간이 2달이었으며 새로 부임한 읍대장님이 후임병을 너무 늦게 데려오시는 바람에 11개월 이상 차이나는 후임이 3명이었으며 저희 읍대 내에서 관리해야 되는 예비군 자원이 2,000명쯤에 제가 거주하는 읍에 예비군 자원이 너무 많아서 1읍대, 2읍대로 나눠져서 1읍대 훈련도 진행해야 되고 해서 4일 동안 월요일, 수요일 1읍대가 화요일, 목요일은 2읍대가 진행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저녁 전날 훈련 당일날 머리를 빡빡이로 머리 다 밀었네. 훈련을 입소하는 예비군들을 통제하고 장구류를 주고 인솔에서 목진지로 올라가서 예비군 동원 시 사용하게 될 장비류를 설명하고 등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퇴근을 하며 진짜 내일 이제 저녁이다. 내가 빡빡이가 됐지만 그래도 내일 저녁이다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저녁 당일에 대대에 들어가니 저를 본 인사과장은 야 투수야 감사 준비한다고 바쁜데도 대대 못 들어오더만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시니 저는 저녁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탄약반장, 작전과장, 동원과장은 동시에 저를 보면서 대대에 무슨 일이냐? 너가 저녁을 한다고? 너 저녁하면 너희 읍대장님은 어떻게 하라고? 나는 반응을 하며 어쩌라고? 대대장님께 저녁 신고 읍대에 들려서 정식으로 읍대장님에게 저녁 신고를 한 후 읍대장님과 담배를 피우러 가게 됐습니다. 이야 우리 투수 군생활 진짜 고생 많았고 감사합니다 읍대장님. 투수야 진짜 미안한데 내일 훈련 사단장님이 온다네. 그 양반만 아니면 되는데. 네? 내일 사단장님 오신답니까? 그래서 말인데 내일 정말 미안한데 내일 딱 한 번만 훈련 띄워주라. 내일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일 말이다. 꼭 좀 부탁 좀 하자. 야 트수야 너만 믿을게. 그래도 읍대장님이 아들 같다면 좀 잘해주셨으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이 저녁 후 훈련을 또 뛰게 되었지. 너 호구냐? 저녁 후 훈련은 똑같이 예비군 인솔과 장구류 분출, 목진지 올라가서 교육, 그리고 읍대로 복귀하니 저 멀리 사단 헌병대 인원과 사단 여성 헌병대 중대장님이 무더위에 방탄을 쓰고 있으시더군요. 저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방위지원본부 예비군들에게 고생한다고 드리라고 주신 아이스크림이 남은 걸 인원수대로 챙기러 들어가니 후임이 아저씨 나가세요 여기 민간인 출입 금지예요 라고 장난치는 걸 무시하며 아이스크림을 챙겨 나가서 헌병대 분들 더우신데 이거 하나씩 드시고 하시라면서 나눠주고 헌병대 중대장님도 아이스크림을 받아가시며 어머 용사야 고마워 어머
병장이네. 너는 언제 저녁이니? 라고 물으면서 물어보시는데 후임들이 저의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웃고 있고 저는 어제 저녁 신고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야 이거 진짜 이거 헌병에다가 신고한 거네. 이거 거의 다이렉트로. 헌병 중대장님이 놀라면서 그럼 왜 훈련을 뛰고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시자 읍대장님이 후임병들 후반기 항방잡기 경험이 없는 애들이라 훈련 좀 띄워주라고 해서 띄워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헌병 중대장이 놀라면서 야 우리 용사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사단장님에게 보고해서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줄게 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 기억은 잘 안 나서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사단장님이 선물은 받지 못했고 저녁 후 일하는 동안 읍대 전화로 후임들이 말하기를 예비군 중대 감사를 준비한다고 약 20일간의 야근과 고생으로 인해 예비군 감사 우수 부대에 선정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덕분에 누군지도 모를 읍대 개원에게 읍대장님이 야 이건 너희 특수 선임이라고 그 새끼가 그 수정한 그 작전지도 문서라고 하면서 이거 특수가 참 잘했는데 새끼가 이거 다시 부를 수도 없고 말이야. 이 새끼 와야 되는데 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셔서 저를 처음 보면서 읍대장님이 말씀하신 박두수가 선배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었죠. 반응이 좋으면 향방 상근병이 전화로 지휘 통제실 폭파시켜버린 썰과 예비군 통지서 돌리다가 패급 선임병 멱살 잡고 때릴 뻔한 썰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상한 나라의 비글스님께서 올려주신 개호구 썰 잘 봤습니다. 호구냐? 이건 사실 헌병대 거기도 웃긴 게 저녁 신고하고 저녁 이후에 부대에서 훈련 띄워주고 있고 이러면은 감사를 해야지. 바로 전역하는 날짜가 지난 민간인을 부대 훈련에 뛰게 해? 이러고서 바로 털었어야지. 거기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선물 갖다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 뭔 선물을 갖다 줘. 야 이건 이런 때는 딜을 잘했어야 돼. 저는 내일부터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훈련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만 한 번 도와드릴 때마다 일당 10만원씩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마 딜을 했어야지. 제가 훈련 때마다 와서 애들 한번 인수인계 한 번씩 해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AS 가능합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임마 너가 제일 그렇게 소중하면 한 번 하루 훈련 뛸 때마다 한 15만원씩 이렇게 받으면서 뛰었으면 좋잖아. 그런 다음에 만약에 돈 안 줘 그러면 녹취록 바로 헌병대 기무대에 바로 보내. 그러면 갑자기 이 소령 달고 있던 읍대장님 갑자기 이 무궁화가 갑자기 저도 저녁날 대대장님이 신고하러 간다니까 무슨 신고를 해서 저녁 신고하러 왔습니다. 오늘 저녁하는 친구들은 저 어디야 식당 배수로 청소하고 그리고서 주임원사한테 검사받고 그리고서 신고하고 갈 수 있도록이라고 해가지고 저녁날 배수로 봤어요. 짬 배수로. 지옥이었는데 그거 안 파면은 안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우리 동기였던 그 3명이서 그 3명하고 그리고 이제 후임들하고 선임 몇 명하고 해가지고 차 한 20-30대가 서울로 진격해가지고 서울로 보고되지 않는 병력 장비 수송이 전두환 이후로 처음이었다는 역사적인 사고 사례를 남긴 이력이 있으니까 눈에 가시였겠지. 공군에는 육군의 혹한기나 혹서기 같은 중요한 훈련이 몇 가지 있는데 UFG 울진 프리덤 가디언즈인가? ORI가 대표적입니다. ORI가 뭐야? ORI? 1년에 4번 하는데 ORI 훈련의 연습 및 예비훈련 같은 느낌으로 3박 4일간 진행하는 훈련입니다. ORI를 연습하는 예비훈련으로 OR2를 먼저 한대요. ORI가 제일 큰 건가 보네. ORI는 2년에 한 번 하는 훈련으로 군생활 당시 공군 24개월 중 한 번은 해야 되는 훈련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빡세고 가장 길게 2주 정도 진행하는 미친 훈련이죠. 사실상 모든 승진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와 처음 듣네. 때는 바야흐로 제가 병장을 달고 중반쯤 돼서 육군이면 전역했을 텐데 라고 입에 달고 살 때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하찮아지고 온몸의 근육이 바닥에 기어다니는 걸 원하는 나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제는 비행단 단장 원스타가 새로 부임하면서 발생합니다. 새로 부임한 단장은 승진 심사가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4월에 ORI가 있으니 2월부터 4월 전에 ORI를 2번 땡겨서 한다라고 했고 모두 싫어하지만 지 혼자 좋은 훈련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저를 비롯한 모든 병사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ORI 때문에 3박 4일간 군장을 차고 먹고 자고 근무하고 끝나자마자 ORI에서 또 3박 4일 군장 차고 먹고 자고 또 하고 짜고 먹고 자고 또 하고 전 필수 근무자라 훈련은 열애받았는데 군장은 계속 들고 다녔고 대신 하루에 12시간씩 근무 뛰었죠. 비행단 곳곳에 달린 사탄의 주둥아리
스피커에 시도 때도 없이 MOPP 3단계 등을 발동시키며 숨쉬기도 힘들게 했고, 활주로 반대편 근무장까지 자전거도 못타고 뺑 돌아서 걸어다녔고, ORI 장구류 점검 때문에 인근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온갖 판자 부목 등을 만들어서 달았으며, 몇 개월 전 병사 하나가 차 사고로 다리가 갈려나갈 때도 없던 퍼스트 에이드 킷까지 부대마다 대량으로 쌓아놔야 했습니다. ORE 훈련 때는 매일 밤 기지 방호라는 중요한 야간 훈련이 있는데, 단순히 비행단을 대항군으로부터 지키는 경계 근무죠. 인근 부대의 육군 특전사 부대가 대항군으로 나타난대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ORE에서는 건물 몇 개 주고 대항군 몇 명 잡혀주고 좋게 하자 라는 시기였는데, 저희 기상대는 사실 계룡대 기상본부에서 파견부대 형식으로 돼 있는 곳이라 사실상 부대에서 하는 ORE, ORI가 잘 되든 안 되든 별로 영향이 거의 없는 부대입니다. 비행단 내부에 있기는 하니까 하라니까 한다 뭐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기지방호 배치도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곳에 배정되었죠. ORE 둘째 날 야간, 기지방호 훈련이 끝나고 모두 생활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비행단 본부 정문 유리문에 A4 용지들이 막 붙어있는 걸 발견합니다. 내부 가리려고 붙였나? 라고 했는데, 다음날 기상대장님이 오전 회의가 끝나고 킥킥대며 들어오길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오늘 야간 훈련할 때 필수 근무 들어가는 간부들은 치킨이든 뭐든 사서 병사들이랑 구경하면서 해라 라고 하셨고,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치킨을 뜯게 되었죠. 이하 회의 내용은 기상대장님이 풀어주신 썰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 ORE 셋째 날, 단본부 정문에 붙은 종이 폭파라는 두 글자였고, 단본부 옆 지하벙커 오전 회의에서 단장은 테이블을 엎고 난리가 났습니다. 속으로는 계속 웃고 있었던 기상대장. 좋게 하자던 특전사 부대가 신임 단장 기선제압이라도 하려는 건지, ORI가 얼마 남지 않은 저희 단장을 한번 쫄리게 하려는 건지 통수를 후렸고, 이에 분노한 단장은 배신자들은 빨갱이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발언과 함께 협상이나 타협 없이 강경 대응을 택했고, 헌병대를 포함한 기지방호 최전선의 대대장들과 긴급회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본부가 폭파당한 책임이 가장 큰 헌병대와 수송대대장은 위기를 느끼고 자신들의 충성심을 증명하듯이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까닭에 작전들을 막 마구잡이로 꺼내기 시작했는데, 플랜 1 그물 속탄 작전. 활주로가 넓고 비행도 없으니까 차량을 이용하기 좋았고, 특전사들은 차량이 없으니 그들을 차 두 대 사이에 굵은 로프나 축구 골대망 같은 걸로 엮어가지고 활주로 옆 풀숲에 숨은 특전사들을 물고기처럼 쓸어 담자는 계획을 세웠지만, 특전사도 사람이다. 차량의 속도로 날아오는 로프에 맞으면 최소 골절인데 그걸 버티면 윈터 솔저지라는 의무 대대장님의 만류에 무산되었습니다. 플랜 2 가두리 양식. 작전의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데 특전사가 침투한 걸 알게 되면은 바로 활주로의 외곽도로를 개인 소유 차량 포함 모든 차량을 포위하고 헤드라이트를 죄다 킨 상태에서 서서히 차량들을 좁혀나가자는 작전이었으나, 특전사가 개인 차량을 밟고 넘어가면은 차량 도색 및 수리비는 누가 내주냐는 의견이 나와서 무산되었죠. 플랜 3 동남풍. 작전의 스케일은 대륙급으로 진화하게 되는데, 어차피 배워야 할 활주로의 풀에 불을 지르자는 작전이었습니다. 미리 불을 싸질러 놓으면 특전사가 잠복할 곳이 없어진다는 작전이었으나, 당시 활주로가 공사 중이어서 공사 업체의 기물에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죠. 제갈량이 있네. 그렇게 모든 작전이 무산되고 최종 플랜 4로 시작하게 되는데, 작전명 ORE 셋째 날 야간, 저와 관측병 간부 2명 필수 근무자들이었어요. 기상대 꼭대기층에서 특전사가 침투해야 될 시간에 한창 지났기에 정막이 흐르는 비행단은 한 손에 치킨, 한 손에 망원경을 들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무가 기상대다 보니까 저 관제소 같은데 그런데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근무하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망원경 들고서 치킨 먹으면서 이렇게 밖에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던 거고요. 서치라이트만으로 활주로를 비추며 왔다 갔다 했지만 특전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펑! 한 발의 폭음과 함께 작전이 시작되었죠. 운항관제대에서 새 쫓을 때 쓰는 폭음탄으로 시작으로 사방에 주차되어 있던 팔로우카, 수송 대대 차량들 헤드라이트를 켜고 활주로만이 아니라 풀숲을 가로지르며 언덕을 점프하면서 차들이 클락션을 울리면서 빵빵 뚝뚝뚝뚝뚝뚝뚝뚝뚝 빵빵 뚝뚝뚝뚝뚝뚝뚝. 철조망에 걸린 고라니들을 마냥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이어 1000명의 병사들이 자기의 방어 위치를 버리고 튀어나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한 손에 꽹가리 같은 소리나는 무언가를 들고서 활주로를 내달리는 인간 고라니들이 되기 시작했죠. 개판이네. 그렇습니다. 작전명 고라니는 기지방어를 완전 포기하고 모든 병력과 물자가 고라니가 되어 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단순히 특전사를 붙잡아 조지기만 하기 위한 작전이었죠. 순식간에 활주로가 아수라장이 되고 숨어있던 특전사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둘 망원경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도 지켜보던 단장들도 그들을 발견했고 전용 차량에 올라타 창문으로 몸을 내밀면서 야! 저쪽에 있잖아 저쪽에! 앞에 막고! 왼쪽에서 침입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막 뛰고 있던 거야. 대장 고라니의 지휘봉에 따라서 모든 차량들이 무리지어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송대 버스는 도주하는 특전사의 앞을 시온 모양으로 틀어막았으며 뒤에 오는 차들은 버스에 막힌 특전사들을 압박하였고 특전사들은 포상류가 공적에 눈이 먼 공군에 무사히 체포되기 위해서 그들을 설득해야 했고 이미 특전사가 아닌 사람이 아닌 한낱 포상휴가증에 불과했던 공군병들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고 서로 먼저 잡겠다고 당기다가 특전사들 군복을 찢어주고 걸레짝이 되었죠. 넘어뜨리고 포박하다가 흙을 먹게 된 특전사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4일차는 별일 없이 넘어가게 되었고 이후 있었던 5와리는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다음에는 말년휴가 직전 배우로 전직한 썰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살만한 전보벌레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공군은 참 다이나믹하네. 근데 뭐 군대에서는 이렇게 서로 부대 간 협조나 이런 걸로 갖다가 저렇게 뭐 우리가 뭐 하나만 터뜨릴 테니까 그쪽에서 뭐 우리 부대원 한 명만 잡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서로 얘기하고 그러나 봐요. 우리 부대는 그런 거 얄짤 없었는데 우리 부대가 되게 특이한 부대였어요. 우리 부대 옆 부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어서 그 중요한 시설 바로 옆에 붙어 있었거든.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철조망 하나로 이어져 있어. 그러니까 옆에 부대 사람들이랑 같은 시간대에 동초를 돌고 있으면 그쪽 사람들이 팻말 돌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철조망 하나로 부대가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였어. 특전사인지 특공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쪽 옆 부대로 갔어야 되는데 좌표는 찍혀 있는데 부대에 우선 철조망을 넘고 보니까 우리 부대였던 거야. 근데 뭐 우리 부대나 저쪽 부대나 뭐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우리 부대에다가 폭발하고 저거 스티커 붙이고 간 거야. 개 난리 났지. 개 박살 났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특전사 그 친구가 어떻게 나갔냐. 우리가 낮에 돼서 발견했거든. 본청에 폭파 붙어 있는 것도 낮에 발견하고 근무자들 뭐 했냐, 밤에 폭파되는 거 붙어 있는 거 확인도 안 했냐, 난리가 났어. 그래서 언제 어떻게 나갔나 확인을 했더니 특전사 애들이 공작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네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 안 나가고 배수로에 누워 있었대. 차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배수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밑에 땅 까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막 흙 같은 거 하고 막 나무 쪼가리하고 막 이런 거 모여 있잖아. 그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풀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위장하고 신발 가리고 머리 가리고 그러고서 둘인가 들어왔다가 나갔다는데 그렇게 가리고서 해 뜰 때까지 거기서 잤대. 신기하지.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특전사나 특수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구나. 여튼 참 신기한 일이에요. 뭐 임무를 위해서는 똥 바지에 싸겠죠. 여러분도 가끔 똥 바지에 싸잖아요. 안녕하세요. 로아 때부터 보아오고 요즘에는 썰랑썰레 잘 보고 있는 복청자기 중 한 명입니다. 썰랑썰레를 보면은 특이한 일, 특이한 병과 썰이 자주 보여서 제 군생활 얘기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남자들이 보통 보이면 어디 가나 빠지지 않는 게 군대 얘기인데 어디에서든 대부분 저의 군대 얘기를 할 때면 모두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보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 보직은 중형 기동 헬기 정비라는 보직으로 이름에는 정비가 붙지만 제가 했던 일은 헬기에 탑승해서 스튜디오스 마냥 훈련 갈 때 앞쪽에 계신 분, 뒷문 양쪽 문에 있고 뒤쪽 문이 있습니다. 잘 들어. 이거 하시는 건가? 뒷자리 탑승한 병력에게 PX에서 사온 젤리를 제공하고 군단장이나 사령관이 타면 편하게 타시라고 발판 깔고 안전벨트 매주고 간간히 공중에서 M60 쏘면서 지상에 화력 지원해주는 헬기 승무원이라는 보직 임무를 수행했죠. 특이한 보직이고 하는 일도 많고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썰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중 한 가지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헬기에는 보통 2명의 조종사와 2명의 승무원 탑승하여 좌측에는 부승무원, 우측에는 선임
정승무원이 탑승해서 임무를 나갑니다. 임무는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들자면 여러분들도 익히 아는 패스트로프. 일병 헬기에서 강화할 때 강화줄을 내리고서 인원들을 확인하고서 전우들이 뛰어내리는 걸 보는데 무서워서 못 내려가 뒤에서 간부의 발에 떨어지는 걸 보거나 잘못 내려서 바닥에 꽂히는 전우를 볼 때면 나는 개꿀을 빠는구나 생각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하죠. 무튼 그런 임무 외에도 주로 하는 임무인 장군님들 콜택시가 되어 목적지까지 내려드리는 이런 공수 임무가 꽤 자주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신 부대에 지도 검열하시느라 늘상 바쁘신 우리 장군님들 매일같이 헬기를 호출하십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저희 부대만 해도 하루 한두 번은 꼭 장군님들을 태워드리는 인원 공수 임무를 수행하곤 하는데요. 다대로 오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숙련도가 꽤 찰 때쯤 되어야 탑승하는 임무라서 저도 산꺽쯤 돼서야 정승무원이 되어서 선임으로 인원 공수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인원 공수는 스타라고 전부 탈 수 있는 건 아니고 별이 몇 개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령부터는 잠자리라고 불리는 500MD, 준장부터는 UH-1H, 소장부터는 UH-60 탑승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UH-60의 최소 기준이 소장이지만 보통 중장 이상인 군단장들과 사령관들이 주로 탑승합니다. 그렇게 장군님이 헬기 좀 탈게 하고 공문을 올리시면 육군 항공 군사 체계 시스템으로 예약을 접수받고 임무를 배정합니다. 제가 만나본 장군님들은 여러 군단장님들, 수방사 사령관, 육군 사관 학교장, 기무사령관, 인사사령관, 육군 본부 인사참모, 육군 화력부장 등 가끔 정치인이나 장관급 연예인이 탑승하기도 합니다. 장관급 연예인? 뭐죠? 그렇게 하나같이 베레모가 별들로 반짝거리는 분들만 있는데요. 처음에는 덜덜 다리가 떨렸는데 나중에 매일같이 만나니 그냥 옆집 아저씨 같더라고요. 그래도 장군 것도 최소 삼성 장군이니 계시는 동안 FM대로 군기 바짝 들어 모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헬기는 생각한 것보다 소리가 심하지만 타게 되면 진동이 엄청 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있는데 미친놈 하나가 여러분의 의자를 내내 제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큰 소리와 진동을 몸에 맡기면 보통 처음 헬기를 타면 대부분 10분 내로 잠이 듭니다. 기압도 높아지고 소리와 진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게 되는 건데 제일 힘든 게 잠을 참는 겁니다. 뒤에 장군님이 타고 있는데 3m도 안 되는 곳에서 졸고 있다? 바로 그날 자대 가서 중대장님의 격한 환영을 받죠. 그날도 그렇게 군단장님을 모시러 갔죠. 그날은 특이하게 후임과 탄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 중대 최고참인 저와 제 동기가 같이 갔어요. 보통은 선후임이 같이 타고 후임이 저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짬이 찰 대로 차서 웬만한 임무도 다 하고 안 가본 곳이 없는지라 비행도 지겹게 하고 서로 가위가위보해서 누가 더 귀찮은 정승무원 자리에 앉을지 정하고 제가 이겨서 동기가 정승무원 임무를 하게 되었죠. 제가 후임 자리로 앉고 동기가 선임 자리에 앉아서 저는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였고 동기가 군대장님 오시면 에스코트와 모든 무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헬기 패드에 착륙해서 장군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꼭 하나같이 5에서 10분 후에 도착하십니다. 보통 군단본부나 사단본부의 헬기 패드가 본부 앞에 있는데 서로 짠 것 마냥 장군님들이 그렇게 늦게 오시기에 주위를 구경이나 하고 기다리니 역시나 늦게 오신 우리 장군님에게 경례 후 헬기가 높아 타기 힘들기 때문에 장군님들을 위한 목재 발판을 깔아줍니다. 그걸 밟고 뒷자리에 타시면 이어 플러그를 전해드리고 안전벨트를 착용 도와드리죠. 대부분의 장군님들은 한두 번 타본 게 아니라서 알아서들 잘합니다. 그날도 그렇게 탑승을 마치고 문을 닫고 이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 분이 지났을까? 동기가 졸고 있나 보고 있는데 역시 짬을 똥꼬로 먹은 제 동기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제 동기 자리 쪽인 우측 캐빈도어 승객문 쪽에 계신 군단장님도 똑같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어서 저는 동기를 깨우려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느낌도 아니고 피부가 쎄하길래 주위를 보는데 우측 캐빈도어가 살짝 열린 겁니다. 원래는 안쪽에 걸쇠가 걸려서 고정이 돼야 되는데 세게 닿지 않았는지 열려있는데 이게 헬기가 가속하면은 보통 400km로 달리기 때문에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이게 점점 열리다가 결국에는 활짝 열리고 기내 모든 게 빨려 나갈 테니 머리에 그려지는 이대로 육군 교도소나 국군병원 둘 중에 한 곳에 착륙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계속 치는데 동기는 숙면에 빠졌는데 일어날 생각도 없고 캐빈 도어는 조금씩 열리고 있고 내가 직접 가서 열자니 그러다가 군대장님한테 들키면 그날로 바로 완전 군장 쌀 생각에 몸은 안 움직여지고
진퇴양난에 빠져버렸고 결국 기내로 들어오지 않아야 할 많은 양의 바람 양에 군단장님이 깨버리고 말았고 저는 속으로 엿됐다 생각하면서 몸이 완전히 굳어버리고 그대로 군단장님과 눈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제 동기가 자고 있는 것도 보셨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육성으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문을 활짝 열고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가시라고 열었습니다. 라고 말할까 라고 망상을 펼치던 중 순간 제가 가져온 음식들이 제자리에 있다는 걸 생각났고 운전하다가 졸리면 졸음껌 먹는 것 마냥 저는 기내식으로 껌과 간식, 음료수를 갖고 다녔습니다. 물론 먹다가 걸리면 조종사한테 혼납니다. 그래, 난 기내 서비스한다고 생각하자. 기내식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처리해보자. 어차피 돼도 엿대고 안 돼도 엿대 라는 생각으로 그대로 PX에서 팔던 2,500원짜리 거금을 들여 샀던 스타벅스 병커피를 군단장님께 건네드리는데 이게 장군쯤 되면 눈빛이 좀 이상합니다. 이런 말 하면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가끔 사람 눈이 아니고 약간 맹수는 그런 게 보이는데 그냥 눈을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몸이 위축되는 뭐 그런 신기한 눈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디서 이런 말을 봤는데 지랄하네 무슨 맹수의 눈이야 라고 했지만 그런 눈이 진짜 있습니다. 아무튼 군단장님의 그런 눈과 마주쳤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굳더라고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어찌저찌 자세히 기억도 안 나고 흘러가고 어떻게든 캐빈도어 문은 닫았고 군단장님께 죄송하다고 입모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고 있던 동기 어깨를 꼬집고 깨운 다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죠. 동기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몰랐고 저는 남은 비행 내내 군단장님이 계신 곳을 몰래 슬쩍슬쩍 보였는데 아무런 미동도 말씀도 없으시길래 속만 타들어가고 그대로 목적지인 서울에 있는 어느 헬기패드에 내려드리고 자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래, 나는 할 만큼 했다. 군단장님이 날아가지 않은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대에서 받을 처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저녁쯤 점호 시간에도 다음날 일과 시간에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있는 도중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동기가 미안했다고 그렇게 동기의 냉동을 툭 뜯어먹게 되는 그런 일로 일단락이 되었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군단장님이 눈 감아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반응이 괜찮으시면 한강에서 피크닉 온 사람들 날아간 썰, 해병대 가서 간부인 척 돌아다닌 썰 등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항상 다음에 쓴다는 이야기가 이게 다 뻥치는 거 아니야? 다음에 쓴다는 이야기들 이거? 다음에 쓴다는 이야기들이 무슨 이렇게 기상천외 한강에 있던 사람들 날아간 거 이걸 먼저 썼으면 이거 조회수 400만 각인데 너무 아깝고 헬기에서 군단장님 날래버릴 뻔한 썰 잘 봤습니다.